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에도 아침에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저희 오늘 첫 번째 일면 들어가기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속보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 참모진이 전원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을 했죠. 관련해서 항의성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얘기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입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가 통상적으로 열렸던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열렸습니다. 5시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에 2명을 최대행이 임명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3명인데 왜 2명만 임명을 한 거지? 여야 간에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건가 궁금하죠.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답으로 찬찬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아직 발부가 되지 않았다. 오전 7시 기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 무려 33시간 만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관건은 이 체포영장 집행하느냐, 할 수 있느냐 여부겠죠. 네. 관련해서 공수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윤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집행이 원칙. 네. 집행이 원칙이다라는 얘기는 집행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럼 집행을 한다면 관건은 언제 집행을 하느냐가 될 겁니다. 여기 볼까요? 6일까지 현재 유효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집행 시점을 현재 공수처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 공수처가 언제 집행을 시도를 할 것이냐 여부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을 하냐 마냐는 수사 관련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수사와 함께 투트랙으로 탄핵 심판도 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오늘 언론사들이 새해를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윤 탄핵 인용돼야 70.4%, 내란죄 적용해야 67.2%. 여길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신년맞이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탄핵이 인용되는지 안 되는지, 내란죄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여론으로 결정한 걸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민심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인용이 돼야 한다가 70.4%, 기각돼야 한다가 25.4%, 잘 모르겠다 4.2%. 그럼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한다가 67.2,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가 27.8, 잘 모르겠다가 5였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 여론으로 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 탄핵이 인용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일보도 신년맞이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국민 51%, 대통령 권한 축소 36% 유지. 이번 계엄 사태를 맞으면서 국민들이 현재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1%다라는 거죠. 과반이다라는 거예요. 36%는 현재 정도로 유지를 해도 될 것 같다. 11%는 현재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두 군데만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요 얘기, 민심은 지금 어딜 향해 있는지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 규정 위반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전남 무안공항의 여객기 대참사 관련한 소식인 거죠. 어제 저희가 둔덕이 지금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명피해가 이렇게 컸었던 주요한 이유는 결국 둔덕 때문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둔덕이 보니까 심지어 규정
위반이었다라는 거죠. 국토부 안전구역 지침을 어겨서 둔덕을 콘크리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인명피해가 이렇게 컸던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 지침이면 위반이 아니지만 2022년에 지침이 바뀌었는데 바뀐 지침에 맞춰서 재설계를 하지 않았다,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대참사의 원인들이 하나둘 지금 이 모습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파악하는 이유 알고 고쳐서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겠죠. 그게 근본적인 목표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빨갛게 뜨는 2025년 첫 해입니다. 새해의 첫 해죠. 네, 보통 저희가 해를 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025년에 떠오르는 첫 희망. 네, 한라산 백록담에 오늘 새벽 떠오르는 해의 모습을 저희가 좀 담아봤습니다. 2025년엔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 이루는 한 해, 무탈한 한 해가 되시길 아침의 매일경제가 좀 기원을 해봅니다. 네, 비타민 E 이코노미 보겠습니다. 과일값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 고환율의 연초 물가 더 오를 듯. 조금 있으면 또 구정이죠. 오늘은 신정, 요즘은 구정입니다. 장 봐야 되는데 장 보기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과일 올려야 되는데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볼까요? 배가 72.9%가 올랐습니다. 귤 46.2%, 사과 30.2%, 배추 25, 무 24, 김 21%. 상당폭이 빨간 그래프가 지금 위로 쭉쭉 올라가 있죠. 대체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2020년서부터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금 이 자주색, 이 와인색 그래프, 이 꺾은선 그래프가 농산물입니다. 신선식품. 이 2020년 6.4, 8.3, 2.4 떨어졌다가 6, 10.4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여길 좀 같이 볼까요? 밑에 분홍색 이 꺾은선 그래프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던 와인색 이 꺾은선 그래프는 농산물이에요. 신선식품. 근데 분홍색은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0.5, 2.5, 5.1까지 갔다가 오히려 떨어졌다. 2.3이다. 지금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물가, 전체 물가로 따지면 2.3으로 높지 않고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신선식품에 대한 농산품에 대한 물가가 14년 만에 최대치다 보니까 체감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고환율이기 때문에 이게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지갑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눈길 가는 기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죠, 오늘. 그럼 오늘부터 대체 뭐가 바뀌냐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최저임금이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최저임금이 9,860원이었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1,030원이다. 10,000원이 넘는다라는 거죠. 1.7% 인상했습니다. 최저시급 이제 10,000원. 이 10,000원 시대가 왔다라는 거. 최저시급만이 아니고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아휴직급여 같이 볼까요? 육아휴직급여. 네. 여기 보면 육아휴직급여 인상입니다. 1년간 최대 1,800만 원, 1년간 최대 2,310만 원까지. 월로 따지면 월 최대 2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병사 봉급도 올랐습니다. 병장 기준이에요. 병장 기준으로 한 달에 125만 원이었는데 이제 150만 원까지 받는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무주택 인정 기준도 좀 완화가 됐고요. 면세 주류 병수 제한도 아예 폐지 없어졌다. 여행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면세 주류도 참고하실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네. 새해 맞이 이런 것들이 바뀌니까 잘 참고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눈길 가는 기사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새해에도 TV로 크게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켜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능입니다. 무엇이? 같이 볼까요?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거죠. 무려 33시간 만에 발부가 됐습니다. 헌정사 최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처음인 거죠. 어제 저희가 원 변호사님, 어제 딱 이 시간에 제가 여쭤봤었어요. 원래 체포영장이 이렇게 거의 33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때까지 안 나오는 겁니까? 더 걸리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었는데 통상 이보다 빨리 나오는데 법원도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발부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는 네. 그 발부가 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공수처에서 서부 지원으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판사 쇼핑이라는 의견도 많은데 서부 지원에 그 영장을 발부를 잘해줄 것 같은 그런 판사를 선택해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다. 그리고 33시간 동안 발부가 되지 않는 건 발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서부 지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수사권이 없는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다.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발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발부가 됐다고 한들 이건 여전히 사실상 위법이다. 이 주요하지 않다.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서부지법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처럼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가 됐지만 이건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된다. 맞지 않다. 이치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도에 다음 기사 볼까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기사. 네.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사실상 인정. 네. 윤 수사 힘 실릴 듯.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건 어쨌거나 논란이 됐었던 수사권 부분에 있어서 이걸 법원이 인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네.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서 만약 받았다 네. 그러면 원래 관할이 중앙지방법원이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위법한 체포영장이 사후적으로 그것이 위법이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합리적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손준영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네. 그때 압수수색 영장 많이 발부돼 가지고 증거 수집을 했는데 그중에 네. 상당수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명받아 가지고 증거 능력이 배척돼 가지고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됐다. 이것이 수사권이 인정되고 그 수사권에 따른 적법한 수사를 보장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은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도 위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이게 발부된다고 한들 이 사실상 이걸 수사권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이 되고 자료를 제출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효화 되겠어요?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하다라고 하지만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구속될 거 또 탄핵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효라고 주장을 해서 시간이나 좀 끌어보자.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지 시간이라도 끌 수 있지. 이걸 인정해버리면 지금 당장 수사받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총장 출신의 대통령도 그렇고 또 변호인도 윤곽근 변호사지만 고검장 출신 아닙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우두머리까지 했던 분들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행한 역사가 되고 있고 이건 검찰 공수처가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쇼핑하고 싶은데 쇼핑을 못해서 안타까운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이 가리고 싶지만 가릴 수 없는 진실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정말 그 주장이 맞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변호사님 또 한편에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수사권이 인정이 된 법원이 최종 판단자냐, 법원을 판단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법원이 최종 판단자죠. 자가 맞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했을 때 이게 위법한 수사다. 그래서 그 자료는 위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돼야 된다. 또는 공소 기각이 돼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죠. 그러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될 건데 나는 이거 무효고 위법이니까 수사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수사받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속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은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선적인 상황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만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죠? 대통령령으로 등으로 바꿨습니다. 등. 네. 그러니까 경제범죄나 부패범죄 등입니다. 등이니까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권이 있다 할지라도 경찰이 수사하면 결국에는 검찰이나 공수처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보안 수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건데 네. 검찰 공수처를 거치지 않고 기소가 되겠습니까? 결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원 변호사님 짧게. 근데 그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이제 내란죄를 했어요. 네. 근데 직권남용 내란죄 두 개 다 했는데 형사소추가 금지되는데 형사소추라는 거는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소추가 금지되는데 형사소추라는 거는 기소뿐만이 아니라 법관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직권남용죄를 일단 법관의 심판 대상으로 넣었잖아요. 네. 그거 자체로 굉장히 위헌적인 체포영장 청구이며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 외에 다른 어떠한 형사소추도 받을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헌법 정신인 건데 거기에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영장 발부 관련해서 윤갑근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불법 무효다라고 윤갑근 변호인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윤갑근 변호인도 고검장 출신이고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인데 본인들이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불법 무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공수처가 이 영장을 청구하긴 했지만 결국 신청은 검찰을 통해서 가는 건데 이걸 불법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적폐 수사 많이 있었고 네. 사법농단 수사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장 어마어마하게 발부되고 6명이 명을 이렇게 좀 달리하신 적이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고 적폐 수사도 무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다 뭐가 된 건가요? 그게 영장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침해당했던 겁니다. 영장이라는 게 강제 수사를 막는 그런 이제 그 법원이 지켜야 될 인권의 보루로서 작동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강제 수사, 무분별한 강제 수사의 면죄부로 작동했던 게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수사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과연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과연 이게 정말 무죄가 나온다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사법부의 그런 행동에 대한 결정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앞서서 국정농단 등등의 이런 사건에서 무죄가 결론적으로 무죄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 얘기인즉슨 영장 발부가 과도했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수사에서 영장을 청구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죄 추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무죄 추정은 재판을 받는데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서 추정돼야 된다는 것이지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수사는 거부할 수 있지만 내란죄하고 외환죄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중에 하나인 내란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중대 범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사를 회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대통령이 자꾸 윤곽근 변호사가 쇼핑하는데 범죄자가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가 어디에서 수사할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 영장 청구는 범죄자의 주거지나 또는 범죄 행위지입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용산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기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공수처로 넘겨드렸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공수처 수사도 불법이다. 그러면 또 경찰로 넘겨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경찰 수사는 받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공조수사본부는 말 그대로 공조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경찰이 공조해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뭐 굳이 위법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변명하니까 그러면 경찰이 참여하게 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주 시간을 끌어서 도대체 대통령이 바라는 게 뭔지 좀 황당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자꾸 영장 쇼핑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윤곽근 변호인 얘기 한 번 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그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그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지금 이거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곽근 변호인도 그렇고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는 게 왜 영장을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느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잘 발부해 줄 것 같은 사람한테 신청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원 변호사님, 영장이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 뭐 동부지법, 남부지법 다른 지법으로 갔으면 결과가 달랐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원칙을 지켰으면 된다는 겁니다. 네. 원칙을 지켜가지고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태클을 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공수처의 원칙적인 관할지는 중앙지방법원입니다.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해야 되고 기소를 중앙지방법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범죄지 그리고 피고인의 주소지 그리고 증인의 그런 주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둘 수는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은 왜 뒀냐면 원격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굉장히 지방에 산다거나 아니면 증인들이 지방에 산다거나 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하게 공수처는 지금 서울에 있는 조직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예비해가지고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범죄지나 이제 피고인의 주소지인데 근데 용산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지방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이런 게 전혀 그 원격지 문제로 교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혀 그 어려움이 없는 그런 네. 상황에서 예외적인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원으로 갔다. 이거는 판사 쇼핑이다. 영장 쇼핑이다. 잘 나올 만한 그런 판사 쪽으로 간 거다.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이 예외적인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변호사님. 뭐 아마 우리 변호사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무리하지 않아요. 주거지하고 범죄지에다가 영장 청구하는 게 뭔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도 좀 화가 나는 게요. 화가요? 아마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면 더 빨리 체포영장 나왔을 거예요. 굳이 왜 서부지방법원에 보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내란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했고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고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본인은 상대방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고 하면서 법원에서 나온 영장을 거부하는 분은 정말 독특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 만약에 탄핵이 안 돼서 다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요. 헌법과 법률을 가장 잘 지켜야 할 대통령이 가장 지키지 않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국민들도 생길 건데 그분들이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핸드폰을 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이건 황당한 주장을 최고 권력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오히려 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을 했으면 더 빨리 나왔을 텐데 왜 서부지법으로 해서 왜 논란을 만드는지 나도 화가 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시각이 다른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어제 오전에 발부가 됐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영장이 발부된 게 끝이 아니죠. 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다음 기사. 네. 공수처 법대로 집행, 경호처 법대로 경호. 충돌 우려입니다. 공수처도 경호처도 둘 다 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대로 하겠다. 그런데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 오동훈 공수처장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환호와 또 너무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과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 이런 경고 공문도 보낸다고 하셨는데 보냈나요? 예, 이미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칙에 따라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 기한이 6일까지죠. 6일 전에 원칙대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결국 충돌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원 변호사님. 기본적으로 군사 비밀이 필요한 시설은 네. 관리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산에 대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이 집행을 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주장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자부 블랙리스트 했을 때 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도 집행이 안 됐어요. 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마찬가지 이유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이 해당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법한 수사권, 그러니까 위법한 체포영장이 수사권이 없는 지금 이게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뭐 이 위법이 사라지지 않고 합법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공무에 따라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수처장이 하는 이야기는 적법한 그 수사권에 의한 체포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거고 네. 위법한 체포영장이라고 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원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어디 나왔느냐. 형사소송법 1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같이 볼까요? 형사소송법 110조 1항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원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아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명확하게
이런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걸 공수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승훈 변호사님, 양쪽 다 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법이 더 상위의 법이냐, 더 맞는 법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의지잖아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 네. 근데 공수처가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영장이 집행되기가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 권한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면 공수처가 가면 체포하게 놔둬야 돼요. 그런데 경호처는 수색을 거부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같이 받았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죠. 그러면 대통령 관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건 수색하는 겁니다. 수색은 경호처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체포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집에 문 앞에까지 가야지 체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 문 앞에까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수색을 거부하는 거. 네. 경호처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는 법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수색은 거부합니다. 체포만 하십시오. 라고 나올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집 문 앞에까지 못 가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한 경호 기동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많이 가면 네. 경호처가 아무래도 압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동원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 경호처를 통해서 수색을 못하게 하고 대통령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경찰 기동대가 진입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집행을 막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수처장은 아니 수색을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장을 집행할 만한 공수처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수처가 집행할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법의 문제가 아니다. 법 문제를 떠나서 공수처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조금 전 저희가 오늘 출근하는 오동 공수처장한테 직접 뭐라고 들었냐면 지금 경찰 인력도 요청을 해놨다. 경찰 인력도 좀 동원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기동대를 지금 요청을 해놨다라는 얘기를 오동 공수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변호사는 이건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도 우리 기동대까지 같이 해서 뚫고 들어가겠다는 의지인 건 아닙니까? 그냥 뭐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척한다 이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기동대를 동원하는 걸 굳이 네. 언론에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기동대한테 요청해서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가야지 이게 체포가 되는 것이지. 아니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발표하고 네.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발표하고 기동대까지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하러 가겠다라고 발표하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그냥 이걸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잖아요. 근데 네. 언론에다 발표해버리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그런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밀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체포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기습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공개적으로 영장 발부했고 기동대도 요청을 했고 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부분 아니겠느냐 할 의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 경호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법대로 경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법대로. 근데 이 부분이 다소 중의적인 건 또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또 나옵니다. 원 변호사님. 경호처가 법대로 경호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길을 열어줄 여지를 좀 남긴 건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전혀 그렇게 들리진 않고요. 전혀 아니다. 그 법대로는 아마 저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색은 안 된다. 네. 명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망신 주기로 이런 체포영장 발부나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분명히 저 형사소송법 규정을 알고 있을 겁니다. 체포를 하려면 그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수색이 필요한데 네. 수색은 당연히 경호처가 막을 수가 있어요. 전 정권의 전례를 따지더라도 그게 여야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런 걸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도 군인들이 빈총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정해가지고 빼오는데 네. 지금 기동대를 투입한다고 해서 기동대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무력을 쓴다는 겁니까? 그러면 총 들고 가서 쏘겠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동대를 동원하겠다라는 것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동대가 갈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저희 이승훈 변호사님의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시도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집행까지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경호처도 길을 열어주진 않을 거다. 그런 해석은 사실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경호처가 길을 열어준다 쳐도 사실상 이거 정말 집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 왜?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위법한 영장 무효 외치며 들어눕기도 대통령 관저 앞 아수라장입니다. 어제 영장이 발부가 되고 난 다음에 한남동 관저 앞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대자로 들어누운 지지자의 모습입니다. 영상 직접 보고 올까요? 5발자국 지기동합니다. 앞으로 5발. 집회 장소 들어가세요. 프레임은 전부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빼곡하게 사람들이 이 몰려있는 어제 한남동 관저 앞 모습입니다. 네, 뭐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다 다르긴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수천 명이 지금 현장에 몰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수사기관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냐? 볼까요? 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때 그때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체포영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원 200여 명이 막았었고 결국 체포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였었다라는 거. 이인재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네. 당시에도 이때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었었는데 이때 불법 정치자금 혐의. 근데 결국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했죠. 조금 전 모습과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거. 근데 한 달 후에 집행을 했다. 이때 사실 사전에 좀 얘기가 됐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왔었습니다.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이때도 체포영장입니다. 체포 2000년도, 네, 명예훼손 혐의였었는데 이때 집행에 불응했었죠. 하지만 조율해서 자진 출석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과거의 사례 한화갑 전 대표 때 모습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민주당 주기기를 위한 형평을 잃은 표적수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할 수 없다고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게 한화갑 전 대표 때 사실상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던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3개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죠. 한화갑 전 대표 때는 결국 구속이 안 돼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재 의원의 경우에는 한 달 후에, 추후에, 나중에 집행을 했고요. 정형근 전 의원은 조율해서 자진 출석을 했다. 저희 과거 3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다 결론이 다르게 났어요. 그럼 이번엔 원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저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번에는 위법한 체포영장이니까 저 케이스하고는 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지자들이 많이 계신데 뭐 일설에 의하면 한 3,000명 정도 계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 집행을 해보면 저도 뭐 변호사로서 집행을 실무적으로 해보면 저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최소 3배수 이상의 인원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3,000명이 거기서 맡고 계시다 그러면
9천 명 이상의 인원이 동원이 돼야 집행하는 돼요. 쪽에서 9천 명은 예,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저 과정에서 만약에 유혈 사태라도 난다고 하면 그 책임은 서부 지원하고 공수처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비상계엄할 때 사람들 안 다치게 조심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했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 서부 지원과 공수처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민간인들이 그런 집행을 뭐 그 감행을 한다 이런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뭐 본인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쉽지 않을 거다. 집행이 최종 성공을 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체포가 실제 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 그 과정에 너무 이 안전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좀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공수처가 이 실제 체포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집행 시기가 요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윤 체포영장 6일까지 유효, 경호 고려해 휴일 집행 가능성. 휴일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받은 영장이 6일까지죠. 6일까지 중에서 그 중에서 휴일 언제냐 여기 보겠습니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단 휴일인 1일, 오늘입니다. 1일, 4일, 5일, 오늘, 토요일, 일요일 중에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휴일 집행 가능성? 뭐 휴일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휴일에도 어차피 지지자들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일이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를 기피하는 모습들, 거부하는 모습들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기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오히려 저런 모습들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도 없고 법을 지킬 생각도 없구나. 그래서 빨리 탄핵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탄핵 시기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 결국에는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체포영장보다는 사전 구속영장의 무게감이 더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한아갑 전 대표나 이인재 전 의원, 정영근 의원은 다 20년 전, 24년 전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지금 20년 전, 24년 전의 시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금 뒤로 후퇴해버렸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비교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체포영장이 사실상 체포까지 이어질 수 있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사전 구속영장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 구속영장이 오히려 다음 수순으로 더 대체제로 얘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한국일보 8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공수처 6일까지 영장 집행해야 기한 내 체포 못하면 다른 카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카드가 이 변호사님은 아마도 사전 구속영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 변호사님, 사실 체포영장에 뭐 불응을 한다거나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이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사전 구속영장을 집행한 어떤 명분으로 쌓여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구속영장하고 체포영장은 범죄 소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체포영장은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구속영장은 20일 동안 사람을 가둬둘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20일 내에는 보통 기소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그 물밑 수사가 다 거의 완성되고 나서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소명이 많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네. 20일 안에는 무조건 기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그 이석기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2년 수사했습니다. 2년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구속영장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체포영장은 아니 내가 이제 수사를 해야 되니까 한번 나와봐라는 뜻이고, 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신청한 거예요. 근데 수사는 아무것도 안 됐어. 네.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간다? 그거는 그 지금 수사의 정도를 봐서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요 짧게 요것만 여쭤볼게요, 이 변호사님. 만약에 여기서 구속영장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공수처가 취할 수도 있다. 너무 퀀텀 점프 아니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수처는 수사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 거의 뭐 수계급에 가까운 사람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됐죠. 네. 그리고 수사 다 받았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기소됐습니다. 구속 기소됐어요. 이 수사 자료가 공수처로 넘길 거예요. 그리고 김영현 전 장관 수사 자료를 이미 넘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일하게 방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만 아직 구속 기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거의 뭐 자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속된 말로는 다 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기사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하니까 무릎 꿇고 빌었다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그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결국에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다 불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이미 군인들하고 주로 다 했어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 이들이 다 했는데 이들이 다 구속됐는데 뭐 수사가 어렵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이 발부된 영장 오늘도 공수처가 이 집행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집행을 시도할 것이냐, 시도해서 최종 체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카드까지 벌써 거론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냐, 찬찬히 좀 지켜볼 부분인 거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고육지책 아니면 묘수 뭐냐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뭐에 대해 얘기하는지. 최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털어내야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입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사실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명이었습니다. 야당 추천 2명, 그리고 여당 추천 1명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 각각 1명씩만 이 사실상 임명을 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나머지 1명은 여야 간 합의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임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경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여야 추천 1명씩 임명, 고육지책, 야 탄핵 공세 피해간 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매일경제는 탄핵 공세를 피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의원님. 또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 3명 하라 그랬는데 2명밖에 안 했거든요. 탄핵 공세 피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남은 1명도 해라. 안 하면 탄핵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했다고 해서 네. 그럼 또 탄핵안을 발의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시스템이 무너져 있잖아요.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은 헌재라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복원을 해놨다. 그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그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여야의 입장,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최상목 대행이 학부 때 법학을 전공했더만요. 그렇죠. 최소한 헌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저 자리에서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고육지책이나 탄핵을 피하기 위한 거다 이런 거는 그냥 정치적인 해석인 거고 어찌됐든 8명이라도 저렇게 시스템을 복원해 놓은 게 저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하나, 그럼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표결을 했잖아요. 네.
19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서 193명이 찬성하고 기권 하나, 무효 하나예요. 네. 이 이상 어떻게 여야 합의를 하죠?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표결을 해서 195명 중에 193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 이상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전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연 저렇게 보류를 한 게 좀 아쉽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뭐 고육지책이니 탄핵 공세를 피해가니 이런 거는 추후적인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지금 시스템을 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지 않았느냐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맞았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최상목 대행의 3명 중 2명 임명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야 요구 하나씩 수용한 최상목의 선택, 정치권의 타협 메시지. 네.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이 얘기인 즉슨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거다. 서로 좀 양보하고 배려해서 타협하시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2명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여야의 반응이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네. 최 대행은 타협 메시지를 정치권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잘 배달이 된 겁니까, 최수혁 위원님? 그렇죠. 여야 입장에선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도 안 한 것을 그 대행이 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국회 의결로 통과시킨 3명을 선별적으로 2명만 임명하는 게 그게 또 온당하냐라는 지적. 근데 이렇게 다 따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최상목 대행이 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일단 필요 조건이라도 충족시키자. 필요 충분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필요 조건만이라도 해서 지금 최대한 헌재가 완성체는 아니더라도 기능의 정상화는 가보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헌재에 윤 대통령 한덕수 탄핵안을 비롯해가지고 장관급 경찰청장 검사 합쳐서 13건의 탄핵안이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결 정족수 논란, 한덕수 대행, 이 권한쟁의 심판도가 있어요. 여의도의 지금 모든 정치가 헌재로 갔는데 이걸 지금 6인 체제가 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한 건 분명한데 저는 필요 조건이라도 일단 여야가 일단 이거는 이미 권한 대행이 했기 때문에 저는 네. 불가역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뭐 이제 결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니까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대외 신인도가 아니라 대내 신인도예요. 탄핵 정국의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건 대외 신인도가 우리가 경제 우선하는 게 아닌데 대내 신인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대행의 어떤 고심을 이제는 여야가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고심하다가 고심 끝에 결정한 거 아니긴 이건 여도 야도 정파를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대외를 따지기 전에 대내도 심각하다. 대내. 어제 사실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 임명을 하겠다라고 최상목 대행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 참석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왜 아무런 우리랑 상의 없이 마음대로 임명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라고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행으로서 나도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보면 윤경호 위원님, 최상목 대행도 고민을 거듭한 것 같아요. 사퇴도 각오하고 있고 월권인 것도 나도 어느 정도는 좀 이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란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시한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특검법 2개는 1월 1일 시한 더 있었죠. 그러니까 같이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국무회의의 안건이었다 하더라도 물론 임명권은 국무회의의 안건이 아니에요.
안건이었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등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국무회의는요, 찬반을 통해서 안건이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되지 않아요. 그냥 자문기구일 뿐이기 때문에 실무팀에서 준비를 한 걸 그냥 보고만 하고 의결만 할 뿐입니다. 의결이 미뤄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국무위원들이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습니다만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걸 딴지를 걸 수 있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냥 간담회를 하거나 의견 개진을 할 때 저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한 배를 탔는데 왜 우리에게 상의조차 안 했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저걸 만약에 저런 식의 왜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나는 승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 지금 관저 앞에서 법 집행을 막고 있는 시위대와 마찬가지의 생각, 마찬가지의 행동이다라는 비판을 해도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충분히 뭐 이런저런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정도인 거지 합의체로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어쨌거나 고심 끝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만 반발이 있었던 거냐라는 거죠. 오늘 아침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죠. 무슨 내용이었었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 다양한 이 수석급의 이 참모진들이 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수영 위원님. 네.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최권한 대행을 보좌하는 게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행의 보좌기구가 그 인원들이 전부 사퇴를 표명했다? 항의성이죠. 더 이상 우리가 모시기 어렵다. 우리가 보좌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사의를 수용해달라.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강한 반발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각오하고 이건 여야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달라고 보낸 일을 대행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 저는 최 대행의 약간 그런 원칙주의적 모습과 함께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 봐요. 왜냐하면 이번 12.3 계엄 사태 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난 8년 전 탄핵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그 대통령의 이제 경제비서관으로서 탄핵 조사 때 굉장히 조사를 받았던 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최소한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실의 저 참모들이 이럴 때 있어 물론 지금 이게 부당하고 한 대행이 최 대행이 월권을 했고 이런 점에서는 조금 왜 경제관료 출신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느냐라고 항의를 할 수 있어도 지금 최 대행을 보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무력화되는 건 아닙니까? 네. 최 대행을 그나마 지금 1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지금 그 대책본부까지 운영하고 있는 최 대행을 저렇게 대통령 수석 비서관들이 보좌하지 않으면 당장 이게 공동화 현상을 빚을 수가 있는데 네. 심정은 제가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금 굉장히 미중의 위기 사태니까 대통령실 수석들은 좀 이른바 자리를 좀 잡았고 기준을 가지고 중심 잡을 필요는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정 섞인 걸로만 꼭 대응할 수 있는 이 국가적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지금 속보로 들어온 소식이 지금 전에 이 내용인 거죠.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최 대행한테. 그런데 최 대행한테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정확히 언젠지는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지금 최상목 대행이 보시다시피 현충원에서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사실 계속 앞으로 걸어 나와야 되는데 정 실장이 살짝 잡으면서 얘기 좀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죠. 따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때 얘기를 한 건지 아닌 건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장 오늘 아침에도 두 사람 만났었는데 정 실장을 비롯해서 이하 참모진이 다 대통령 비서실이 다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거 이게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1인 4역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최상목 대행이 일을 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윤경호 위원님 이게 단순히 약간 선언적인 이 메시지를 주려고 참모진이 이러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는 못하겠다라는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의 표명하고 반려하고 아마 순서는 그렇게 되겠죠. 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무책임하다.
아까 제가 헌재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이 복원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죠. 윤석열이라는 개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에 준하는 기구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거지 최상목을 보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마비가 되는 업무에서 손을 놔버리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자 트럼프의 취임일 이번 20일이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 쪽에 정부의 수반에 가까운 참석 초대 취임식에 초청 대상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누구하고 하죠? 총리실에 있는 자문 외교 보좌역들하고 할 수 있나요? 총리실 직무대행도 하니까, 총리의 직무대행도 하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보좌진 중에는, 비서진 중에는 그런 팀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있는 안보실 파트에서 이걸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덥석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전원 그만하겠다고 일종의 보이콧을 한다? 이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쿠데타일 수도 있어요. 제발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직책, 자리가 갖는 무게를 제발 좀 다시 생각하는 게 이번 저는 이 대통령실 전원 사의 표명 꼭 질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전원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해도 최상목 대행이 반려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거죠. 그럼 반려가 될 걸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는 최수영 의원님. 앞으로 향후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측면에서 전원 사의를 표명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네. 이렇게 봐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최상목 대행이 너무 성급하고 그다음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데 대한 항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항의가 분명하다. 예, 항의 분명하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이 됐는데 그걸 부총리가 승계하자마자 어쨌든 뭐 2명이라도 임명한 것, 그다음에 뭐 특검법 제2요구권은 돌려보낸 것까지는 뭐 그거는 여권 전체가 요구했던 거니까 충분히 네. 가능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써 최상목 권한대행이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진다기보다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를 해결했어요. 특검법 제2요구안 보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했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기능 정상화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최 권한대행이 충분하게 항의의 뜻과 그다음에 어떤 이제 최 권한대행 운용의 그 폭을 좀 넓혀주는 일종의 말하자면 좀 그런 선택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최 권한대행이 오히려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반려하는 게 맞아요. 다 반려하지 않으면 다 사표 수리하고 새로 임명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대행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최 권한대행이 이제 앞으로 요 평지 풍파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안정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냐. 다만 여권에서 이렇게 강한 항의가 들어왔으므로 네. 최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제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한 건 강한 항의성 메시지다라는 거죠. 하지만 급한 불도 껐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급한 불. 헌법재판소의 지금 시스템인 거죠. 이 체계 6명이 아니라 밀려들고 있는 이런 지금 심리를 진행해야 될, 심판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8명 시스템을, 체계를 갖췄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석열 탄핵 심판 속도 낼 듯. 박근혜 때처럼 8명이 결정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명의 재판관이 이 심리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었죠. 이번에 2명이 어제 추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8명이 됐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에 정계선, 조한창까지 가서 8명이 됐어요. 마은혁 후보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오세요라고 놔둔 거죠. 지금 8인 체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탄핵 심판 8명이서 지금 이 심리를 하게 되는 건데 결론도 8명이서 낼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저희 CG 준비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일단 현재로선 8인 체제입니다. 8인 체제. 그런데 아까 나왔죠.
2025년 4월 18일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게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퇴임을 합니다. 4월 18일까지만 한시적 8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한 명 임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두 명이 퇴임을 하고 나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는 거죠. 4월 18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아니면 한 명이 더 추가, 이 마은혁 후보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 하면 7인 체제가 될 수도 있지만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합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8명이 결정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이건 윤경호 위원님 4월 18일 전에 탄핵 결정이 최종 이 결심이 나야 되는 건데 4월 18일 전에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번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명료하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또 기간도 짧다. 그러니까 탄핵을 제기한 문제가 되는 여러 행위에 대한 기간이 짧다. 그다음에 사유가 명료하다. 그런 점에서 시간을 질질 끌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 60여일, 90여일 이렇게 걸렸잖아요. 4월 18일이면 무려 100일 이상 지체가 돼야 된다는 건데 네.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저렇게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변호인단이 나서서 국민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또 법 해석과 전혀 엉뚱한 방향의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것들이 오히려 탄핵 심판을 더 가속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8인 체제가 됐다는 거는 의결 정족수 그다음에 가결 정족수 다 지금 갖췄잖아요. 6인 이상 심의할 수 있고 7인 이상 찬성 뭐 가능한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빠른 속도를 내고 빨리 교통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이 헌정 질서가 빨리 회복되고 정상으로 간다. 그걸 왜 헌법재판관들이 모르겠어요. 국민 다수가 오히려 그걸 원하는 상황인데 헌법재판관들이 그거에 역행해서 시간을 질질 끌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4월 18일 전에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최 의원님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헌재가 너무 맡은 일이 많다. 네. 여의도 일이 다 지금 헌재로 넘어갔다 말씀하셨거든요. 4월 18일 전에 대통령 탄핵안 결론이 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안에 앞서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가 헌재 원칙이고 두 번째 네.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수사보다도 탄핵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네. 탄핵 심리에서 이것이 다퉈져야 할 사안이지 이게 수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도 탄핵 소추 심리에는 굉장히 빠르게 가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저는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다면 100일 이상을 넘길 이유가 없겠죠. 물론 6월 12일까지가 최대 심리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네. 전 제가 보기에 헌재가 빠르게 진행하겠고 최우선적인 사안으로 하겠다 했고 대통령실 측에서도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도 적극 방어하겠다 나온 이상 물론 심리를 다툴 여지는 많겠습니다만은 관련자들이 좀 많다는 거. 이 증언들이 좀 약간 변수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 정도라면은 충분히 심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당성과 신뢰성 측면도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우려하는 6인 체제로 다시 회귀하기 전에 8인 체제에서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공통적으로 좀 전망을 하셨어요. 어떻게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민심은 민심이죠.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9.5, 홍준표 8.9, 오세훈 8.7입니다. 동아일보가 1월 1일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련해서 뭐 탄핵, 내란 이런 거 말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탄핵이 뭐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대선 가능성이 전보다는 커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1위가 이재명 39.5입니다. 2위가 홍준표 8.9, 오세훈 8.7. 그 다음이 한동훈 8.0, 우원식 국회의장이 4.8입니다. 사실 그동안 언급되지 않다가 쭉 올라왔어요. 네. 지금 보면 그 뒤에 김동연,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등등등입니다. 네. 지금 차기 대통령 적합도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다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다 합쳐도 39.5, 거의 40% 가까운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분명히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요것과 요게 좀 같이 볼까요? 보수 진보 대선 후보로 각각 누가 적합한가 여러 명을 불러주고 무작위로 불려주고 이 중에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보수에서는 유승민 10.7입니다. 홍준표 사실 아까 분명 2위였었는데 3위였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8.5예요. 다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이 한동훈 8.2다. 오세훈 7.6이다. 이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39.3, 김동연, 우원식, 김동연이 더 우원식 의장보다 앞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여러 명을 한 5명, 6명을 얘기해주고 이 중에서 고르세요 하는 것과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과 상당히 좀 다를 수 있다는 측면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동아일보만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중앙일보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재명 35, 홍준표 8, 한동훈 6,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5%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5, 우원식 의장 4, 그 다음 이준석, 김동연,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등등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 만한 부분은 쭉 가서 여기죠. 없다 19. 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지지율로 1위는 이재명 대표가 35%죠. 2등은 없다 19%다라는 겁니다. 최수영 의원.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누리고 있는 그 높은 지지율 네. 저는 딱 하나입니다. 에펠탑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에펠탑 효과. 노출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계엄 정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수의 상징이었는데 탄핵 심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돋보이는 거죠. 그 에펠탑 효과를 누리고 있을 뿐이고 지금 없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대체제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네. 지금의 여론조사는요. 날씨로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날씨로 봐야 하고 대선 정국이 가셔야 되면 그때는 기후로 봐야 돼요. 날씨와 기후가 달라요. 네. 지금은 변화무쌍하게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는 날씨고 이게 어느 순간 구도가 굳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기후 형태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기후는 쉽게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근데 날씨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봐야지 이걸 가지고 대선 전국까지 미리 연결지어서 보는 거는 미리 무의미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저는 보내주는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이건 날씨라고 봐야 된다. 변화무쌍하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기후로 어떤 기류가 좀 형성이 될 거다. 지금 나오는 없음 모르겠으면 19%는 사실상 대체제를 찾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윤경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정치인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돼 있지만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동아일보는 적합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후보로서. 중앙일보는 선호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인지도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또 하나 조사 방식 몇 가지 선택지를 주고 네. 이 중에 고르세요와 그냥 백지 상태에서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큰 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인지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합도라는 거는 정책, 그 사람 주변의 인적인 네트워크, 또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캐리어나 또는 여러 업적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걸 거고요. 네. 선호도는 보수 진영이냐 또는 진보 진영이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좌우하겠죠. 인지도라는 거는 얼마나 노출이 많이 돼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되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탄핵
뭐 100일을 넘기겠습니까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빨리 만약에 결정이 돼버린다면 그날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체포가 어떻고 구속영장이 어떻고 이런 거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선 시계가 이제 가동이 되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짧죠. 그런 점에서 이미 단일 대우를 가지고 있는 이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인지도나 뭐 적합도나 여러 가지에서 앞서 있고 네. 그런 점에서도 가장 유리할 거고 여당 쪽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그때 한번 겪어봤던 또 다수가 나와서 서로를 깎아먹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상 이 체제로 만약에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면 상당히 결과는 예상 가능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여러 여론조사를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셨죠. 적합도, 선호도, 인지도가 다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냐가 또 다르다. 그리고 지금은 이건 아직 명확하게 큰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변동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헌재의 판단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대선 시계가 빨라질지 멈출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네. 민심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